네, 8월 23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요, 유안타증권 파이낸스 허브 강남점의 한상혁 과장님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드디어 정말 많은 논란이 있었던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죠. 0.25%. 네. 근데 생각보다 시장은 뭐 그렇게 크게 반응을 보인 것 같지는 않아요. 뭐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일단 시장 상황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은 뭐 오늘 시장을 말씀을 드리려면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한 부분, 이 부분을 또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국은행이 일단은 선제적으로 미국에서 그런 테이퍼링이 있기 전에 선제적으로 일단 금리 인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기존의 0.5%에서 0.75%, 한 0.25%가 이제 상승이 된 건데요. 국내 기준금리가 인상이 된 거는 2018년 11월 이후에 33개월 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만에 금리 인상을 좀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요. 이렇게 금통위가 통화정책 기조가 바뀐 것은 그러니까 그동안 시중에 워낙 많은 돈들이 풀려져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로 인한 부작용들, 그러니까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최근에는 그 인플레이션 우려도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 때문에 사실 국내의 금리 인상은 이번이냐 아니면 다음이냐 이 차례만 있었지, 사실 국내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하고 있었습니다. 국채시장에서도 이 정도는 금리 인상할 거라는 것은 다들 공감대가 형성이 좀 되어 있었고요. 문제는 여기서 이번에 금리 인상 한번 했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추가적으로 연내에 한 번 더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 부분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내에 한 번 더 금리 인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기준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금융 불안정성도 커진다라는 부분하고 서민들의 이제 가계대출이 취약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긴 하지만, 이보다 더 급한 것이 지금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급하거든요. 물론 이제 대선을 앞둔 정부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통계 자료를 보니까 2019년만 해도 우리나라의 그 가계대출이 한 1,600조 원 정도가 됐다라고 해요. 네. 그게 올 2분기에 1,800조를 훌쩍 넘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206조 원 정도가 지금 급증을 한 상황인데, 대부분의 이게 이렇게 가계대출이 증가한 원인이 부동산, 즉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이 많았다라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악순환의 연속이거든요. 금리가 낮으면 은행에 가서 빌려서 집을 사고, 그렇죠. 자꾸 사람들이 집을 사니까 집값은 올라가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도 일으키고, 이게 악순환이 좀 이어지고 있으니까 한국은행에서는 이런 악순환 구조를 한번 끊어보겠다, 이런 의지가 좀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정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부동산을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중세 시대부터 이 땅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이게 이제 뭐 영주와 뭐 소장농 뭐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이 되어져서 계급층이 구분이 되었잖아요. 이게 사회적 불평등이 지금보다 더 벌어진다라고 하면 상당히 정부 입장에서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회적 혼란이 가중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드디어 금리 인상이라는 칼을 꺼냈고, 부동산 시장은 차차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그렇죠. 주식쟁이니까 이 주식 시장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국내에 금리 인상이 인상되는 정도가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제한적입니다, 상당히. 그렇죠.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 미국의 금리 동향에 많이 따라가는 경향이 많이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서 국내 시장이 변동폭이 확대되는 이런 게 크기 때문에, 사실 국내 시장에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국내에서의 그 금리 인상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세는 좀 이어졌어요. 근데 사실 본다라고 하면 국내에서 딱 그 금리 인상이 딱 발표가 되자마자 환율은 바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가 된 거죠. 원화가 강세가 됐다가 조금 있다가 슬근슬근 올라가다가 환율이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나오긴 했는데, 제가 이제 HTS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외국인이 거래소만 볼게요. 3,633억 원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보시면 8월 25일 어제랑 그제랑 한 3,100억 정도를 샀잖아요. 네. 이거 오늘 다 팔았어요, 지금. 이틀 동안 좀 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오늘 하루 만에 좀 다 팔고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걸 한번 보니까 어떤 종목을 팔았나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부터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외국인의 매도세 지금 찍혀 있죠. 이거 수량이에요, 수량.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금 찍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 SK 하이닉스 얘는 조금 샀네요. 그리고 네이버 얘 팔았고요. 카카오 얘도 팔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는 뭐 변동이 없고, 삼성전자 우선주 뭐 이것도 팔았고, LG화학 팔았고요. 삼성 SDI 뭐 조금 샀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지금 대부분 매도가 나왔어요. 대부분 매도했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거의 패시브 자금 성격의 매도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러면 왜 외국인의 매도세가 오늘 진행이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인가요? 있을 잭슨홀 미팅. 이 부분에 대한 경계심이 좀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과연 국내 금리 인상을 계기로 환율이 앞으로 안정화될지, 그러니까 잭슨 미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과연 국내 금리가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환율이 안정화되면서 다음 주에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들어올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가 좀 상당히 중요한 동향, 외국인의 수급에 있어서는 중요한 동향이 좀 만들어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외국인들이 그동안 몇 조를 이렇게 내다 팔았어도 국내 시장이 버텼던 이유가 개인들이 이걸 버티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주니까 계속. 네, 개인들이 버티고 있었는데, 이 개인들이 버티는 원동력이 이 저금리에 따른 이 대출이라는 그렇죠. 얘기도 있거든요. 기투라고 표현될 정도로. 예. 근데 과연 그러면 이 개인들의 힘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 그럼 외국인의 매도세를 좀 받아낼 수가 있겠느냐, 이런 우려감도 좀 시장에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외국인의 수급 동향 이런 부분들 좀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테이퍼링 이슈가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아마 한국 시간, 그러니까 내일 밤 11시 이후에 크나큰 좀 변화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는 그나마 금리 인상이 되면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환율이 강세로 돌았을 거고, 외국인들이 그게 오히려 사주는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 터닝 포인트가. 네. 이거였는데 오늘 하루로 봐서는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잭슨홀 미팅에 그것 대한 때문일까요? 경계감이 좀 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좀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위안화가 약세로 돌면서 동조화되면서 원화도 좀 약세가 되는 흐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상하게 한국 시장의 원화만 유달리 약하다, 이게 너무 약하다. 다른 신흥국 이머징 시장에 대비해서 원화 자체가 워낙 지금 약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이상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른 이머징 국가하고 비슷한 수준의 환율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잭슨홀 미팅에 대한 경계감이 전반적인 이머징 시장의 그냥 축소 분위기를 좀 만들었고, 그게 외국인의 동향에 이제 매도가 좀 찍혀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러니까 금리 인상으로 인한 환율의 안정화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참 하여튼 우리가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자꾸 뭔가 기댈 구석을 찾고 싶은데, 생각했던 것들은 별로 효과를 발휘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악재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더 불안해지는.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안정화됐다고 하기에는 조금 뭔가 불안한 거죠, 지금. 급락 이후. 그렇죠. 넘어가야 될 산이 지금 많이 있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내 이슈보다는 미국의 그런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중요하게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에 테이퍼링 이슈가 잭슨 미팅에서 아마 이제 대다수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별다른 언급 없이 지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 그 잭슨에서는 파월 의장이 좀 이렇게 시장의 완화적인 그런 발언을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실제적인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슈는 9월 FOMC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실제적인 테이퍼링이 진행되는 거는 11월부터 진행이 될 거다. 이게 이제 월가 쪽에서의 그런 공통적인 시각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 더 중요한 게 다음 주예요. 왜냐면 이 잭슨홀 미팅에서는 소문난 잔치 뭐 먹을 거 없다고, 이번에는 그냥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다음 주가 되면 미국의 고용 지표가 줄줄이 발표가 됩니다. ADP 민간 고용 보고서를 비롯해서 비농업 일자리 수, 뭐 실업률, 이런 고용 지표가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거든요. 지난번에 생각을 해보면 연준 위원들이 대부분이 7월과 8월에 고용 지표를 확인하고 테이퍼링을 결정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7월의 고용 지표가 예상외로 한 100만 명씩 더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만약에 이번 8월의 고용 지표 역시도 7월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고용 지표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테이퍼링 이슈를 확 앞당기는 일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경계해야 하는 그런 목소리가 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하여튼 참 그래도 우리가 그 좀 긍정적으로 봤던 그 분들의 뷰는 요새 카플란 총재인가요? 연준 위원 중에 한 분. 가장 매파였는데 비둘기를 살짝 바뀌시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로나 변이, 델타 변이 때문에 언급하면서 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희망을 갖는 거잖아요. 이게 네. 테이퍼링이 조금 길어지지 않을까, 좀 연기되지 않을까. 네. 예. 왜냐면 이게 다 연준 위원들이 보면 다 이 작전이잖아요. 이게 서로 시장의 어떤 완급 조절을 위해서. 그렇죠. 예. 아무래도 뭐 신경 안 쓴다라고 하지만 주식시장도 다 보고 있고, 그리고 이 그러니까 월가에서 그런 유명한 그 회사들 많이 있잖아요. 그 IB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과의 그런 관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월가 눈치를 안 볼 수가 예, 없죠.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아무리 중앙은행이 그 페드가 아무리 강하다라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라고 하더라도 이 월가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그 월가 쪽에서의 그런 입장과 그런 것을 다 반영을 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할 겁니다. 아니 뭐 저기 연준 주주들이 월가잖아요. 맞습니다. 뭐 은행들. 골드만삭스라든지 네. 뭐 미국의 말씀 잘하셨지만 미국의 중앙은행이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는 예. 사실 사기업이죠. 예, 거기에도 뭐 주식이 이미 발행이 되어 있고 그 주식의 주주들이 골드만삭스 그리고 모건스탠리 이런 월가의 회사들이 주주들이거든요. 대주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하는 그렇게 뭐 중앙은행의 독립성 물론 그런 부분을 지키려고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월가의 개입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놀라면 안 되니까 놀라게 하면 그걸 이제 기대해 보는 건데 하여튼 이러한 것들 감안하면서 예,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겠네요. 근데 일단 컨센서스는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해도 일시적 어떤 변동성은 줄 수 있지만 뭐 상승 기조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대충 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 맞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100% 동감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슈는 너무나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일정 부분 테이퍼링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테이퍼링 시작이 딱 된다. 그러면 주가가 과연 빠질까요?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대부분 다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테이퍼링이 개시되는 시점, 선언이 되는 시점부터는 주가가 오히려 더 외국인의 매수세가 더 유입될 가능성도 높고 주가는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섹터로 한번 들어가서 자동차주. 우리가 사실 자동차주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없는 게 저희 방송에서도 참 하반기에 떠오를 주도주는 자동차다. 이런 방송을 여러 번 했는데 민망해요. 완전히 그냥 바닥을 헤매고 있어서. 근데 지금 자동차와 관련해서 수소 이슈 때문에 또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현대차 부분이. 근데 현대차보다는 오히려 현대모비스에 부각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받는데 설명해 주시죠. 자동차에 대해서는 특히 완성차에 대해서는 저도 별로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워낙 상반기에 자동차 쪽에 대한 하반기 뷰를 좀 좋게 가져갔었고 그 생각이 뭐 지금도 바뀐 건 아닙니다. 가장 좀 매력적인 섹터가 자동차 업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이 델타 바이러스라는 문제가 이게 생각보다 이게 만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반도체,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병목 현상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이게 7월을 고점으로 해서 조금 풀릴 거라고 좀 생각을 했지만 이게 풀릴 기미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밤에는 TSMC에서 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가격을 인상한다라는 얘기도 나왔잖아요. 20%에서 한 30% 정도 가격 인상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완성차 입장에서는 또 원가 부담에 대한 이슈가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완성차 쪽은 글쎄요. 저는 분명히 기회는 온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뭐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나무랄 데도 없고 앞으로 미래 자동차에 대한 그런 로드맵 역시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고요. 그 수소와 관련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최근 가장 핫한 업종군 중에 하나가 바로 수소입니다. 네. 주요 국가들의 친환경과 관련된 행보도 분명히 이어지고 있지만 하반기에 좀 있을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안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이제 3차 수소경제위원회가 개최가 되고요.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법 그리고 수소법 재개정을 통해서 이게 뭐 좀 더 이렇게 포괄적이었고 좀 이렇게
두리뭉실했던 그런 정책 방향성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다는 게 이번 하반기의 그 정부의 목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정책적 모멘텀이 굉장히 좀 많이 살아있는 섹터가 수소와 관련된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수소 쪽을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완성차, 그러니까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런 쪽을 집중해서 보시기보다는 이 수소와 관련된 특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수소와 딱 수소하면 떠올릴 수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조금 집중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연말로 가면 대선 주자들이 이제 한마디씩 계속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제 친환경 관련 정책들이 본물 터지듯이 아마 나올 겁니다. 이 친환경 관련 정책들이. 이게 이쪽은 아마 후보들이 막 던질 가능성이 높아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 후보가 나는 신재생 에너지를 한 20기가와트를 짓겠다라고 하면 이걸 듣고 있는 다른 쪽 후보가 20기가? 오케이, 레이스. 20기가 받고 20기가 더. 나는 40기가.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네. 이쪽은 무조건 크게 하면 좋은 줄 아는 그런, 약간 좀 그런 후보들이 좀 성향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친환경과 관련된 정책들은 물론 이게 좀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육성해야 되는 취지는 맞지만 이게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서로 막 더하겠다라고 좀 과열되는 모습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조금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소와 관련된 종목들은 한번 잘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9월에 그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지만 9월에는 독일에서 총선이 있거든요. 네. 독일 총선이 있는데 이게 유럽의 정치 구도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 녹색당, 그러니까 환경을 중요시하고 환경과 관련 문제에 상당히 좀 예민한 그 녹색당이 요즘 정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녹색당이 이번에 상당히 선전을 한다라고 하면 독일 하면 유럽의 중심 국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독일에서 녹색당이 선정하게 되면 이게 유럽 전체적인 정책 방향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유럽에서 지금도 친환경과 관련된 정책을 가장 드라이브를 가장 강하게 밀고 있는 국가들이 유럽인데 더 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9월 이후부터.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 친환경과 관련된 수소, 풍력, 태양광 이런 쪽은 상당히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지난번에 그 현대차, 포스코, SK 그다음에 한화였나요? 네, 수소동맹. 네. 그 이슈가 나오면서 이게 뭔가 수소에 대한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 다음서부터 수소와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거 보면은 뭔가 여기가 이제 또 하나의 어떤 테마 대세 어떤 이런 게 또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기업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돈 냄새를 맡은 거죠. 이쪽은 돈이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수소하면 이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게 수소하면 이꼴 수소차를 생각을 그러니까 먼저 하시더라고요. 수소차를 떠올려요, 우리는. 네. 이게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준비된 그림 하나 또 한번 보실게요. 이게 수소라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한다라고 하면 화석연료에서 이게 나오는 수소가 이제 부생수소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 바이오가스에서 나오는 수소를 추출수소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최근에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탄소 포집, 아무래도 화석연료에서 수소가 발생이 되면 거기서 탄소도 같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탄소를 이제 포집하겠다는 거죠. 이 탄소를 없애면 분류수소가 되고요. 네. 이 탄소를 없애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그냥 발생되는 부생수소는 그레이 수소라고 좀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여기서, 그러니까 석유화학이라든지 여기서 어차피 탄소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탄소가 전혀 없게끔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쪽이죠. 재생에너지.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해서 그린 수소, 그러니까 그러니까 탄소가 전혀 없는 그런 그린 수소를 만들어내겠다. 이게 이제 전 세계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쪽을 집중적으로, 그린 수소 이쪽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게 지금 전 세계의 글로벌적인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다에서 풍력, 그러니까 해상 풍력이 돌아가요. 그러면서 전기를 만들잖아요. 이 전기를 어딘가에 저장을 해서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쓰는 집으로 이제 배달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전기를 저장하는 수단이 바로 수소를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력을 이용해서 전기가 이제 만들어지면 그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분해합니다. 물을 분해하면 수소가 나오잖아요. 그 수소를 가지고 와서 뭐 공장이든 가게든 이용을 해서 이 수소를 가지고 다시 전기를 재활용해서 이게 쓰겠다, 에너지원을 쓰겠다. 이게 이제 전 세계의 생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소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이게 그러게요. 예, 수소의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림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운송을 통해서 수소를 활용한다라고 하면 수소차가 있을 수가 있고요. 선박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열차, 드론 이런 쪽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연료 존지, 그러니까 발전용으로 들어가든지 가정용으로 들어가든지 건물용으로 들어가든지, 그러니까 활용 범위가 수소차는 정말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소 생태계를 생각을 할 때 상당히 넓고 광범위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수소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 친환경 정책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분야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래서 이제 수소 시장이 이제 우리 사실 수소차를 기준으로 생각해서 전기차가 대세고 한참이 지나서야 수소차가 상용화될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보통 생각이었잖아요. 그래서 수소는 상당히 좀 먼 훗날의 이야기로 생각했는데 요즘 가까이 확 와닿은 느낌이에요. 수소 에너지라는. 그리고 오해도 하나 풀릴 게 있는데 네. 수소하면 조금 무서워하시는 분들이겠죠. 왜냐면 수소 폭발한다고. 폭발하는 거. 폭발한다고 하니까. 근데 사실 수소가 폭발하려면 온도가 500도 이상 올라가야지 폭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온도가 500도 이상 올라가는 거는 자연 현상에서는 없습니다. 화재를 걱정한 사고로 인하는 그렇죠. 화재. 그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걱정되는 건데 사실 이제 이 수소와 관련된 안전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보완을 해서 이제 운송이라든지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폭발 위험 물론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무서워 이런 생각은 조금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그 현대자동차 그룹이 9월 초에 유럽과 한국에서 동시에 수소 사회 비전을 최초로 공개한다. 뭐 이런 뉴스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현대차가 그룹 차원에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벌리는 것 같아요. 수소와 관련해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현대차가 미래 그 모빌리티 사업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아마 글로벌 쪽으로 봤을 경우에도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도 가장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는 로드맵을 가장 확실하게 좀 잘 그려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조금 부침이 있기는 하지만 성장 동력이 충분히 있는 회사다. 잠재력이 크다라고 계속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와 관련된 이제 수소와 관련된 이 그린 뉴딜 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이번에 이제 확정지어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수소 연료 존재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리고 수소차는 얼마 정도를 우리가 생산해내서 앞으로 전 세계 어느 정도의 MS를 가져가겠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아마 현대차에서 발표하는 게 이제 9월 6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기대감은 그 전부터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9월 6일까지는 이와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으로 이제 상하프론테크라든지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흐름이 좀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젠가요? 어제 그 공모주 청약이 끝난 게 있죠. 그 일진 하이솔루스인가? 그 회사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네. 일진 하이솔루스 첨단 소재인가 그 수소 저장 탱크를 만드는 그 회사가 아마 다음 달 1일에 상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회사까지도 상당히 시장에서는 관심을 좀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현대차 자체에서도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네요. 일단 보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23년부터 수소 트럭용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을 공급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근데 현대모비스는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종합 생산 전용 라인을 구축해서 2022년까지 생산 능력을 4만 대로 확대할 것이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대모비스의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직접적으로 돈과 관련된 부분 아닌가요? 일단은 현대차 그룹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거는 그러니까 수소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현대모비스하고 현대글로비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지만 이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종합 생산 전용 라인 구축을 비롯해서 이 수소와 관련된 많은 기술적인 그런 연구 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부품, 관련된 장비 뭐 이런 쪽을 상당히 좀 많은 육성을 할 거고요.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해외에서 생산된 수소를 가지고 이제
운송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한국은 수소를 엄청나게 수입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액화수소. 예, 가수소를 많이 수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아마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내에서만 본다라고 하면 이 수소와 관련돼서는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회사들이 상당히 중심에 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현대차 관련해서 주가 흐름들이 그동안 상당히 1월서부터 계속 하향으로 내려오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러게요. 네. 저도 힘듭니다. 그치. 고객한테 맨날 시달릴 거 아니야. 저도 현대차 힘듭니다. 고객.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뭔가 모멘텀이 돼서 대형 우량주,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차의 비전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삼성전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죠. 삼성전자 폴더블 폰 지금 이제 사전 예약 신청 뭐 아주 이번에 호황이라고 뉴스가 나오던데요. 대흥행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해요. 전작보다 한 10배 이상. 그래요? 10배 이상 엄청나네. 팔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샀습니다. 난 뭔가 좀 화면 보고 있었네. 네, 저도 샀습니다. 근데 네. 생각보다 작네요. 네, 저도 샀고요. 이게 상당히 이뻐요. 보시면. 상당히 이쁘더라고요. 제가 그 사전 예약을 해가지고 이제 구매를 했는데요. 보는 순간에 이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건 사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피면 큽니다. 피면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거의 10년 가까이를 애플 스마트폰을 썼었어요. 네. 이게 저희가 10년 만에 이 삼성의 안드로이드 폰으로 이렇게 넘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쓰다 보니까 이 삼성폰을 쓰다 보니까 여기 삼성페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애플 쪽에는 없는 기능인데 모르겠어요. 제가 몰라서 못 쓰고 있었는지 이 삼성페이 기능이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쓴 지 한 이틀밖에 안 됐지만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 편리한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저도 예약을 해서 구매를 했고 주변 사람들도 본다라고 하면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삼성의 전략이 통했어요. 어떤 전략이 통했느냐? 이걸 살 수 있는 가장 이유가 뭐냐면 가격을 내렸습니다. 가격을 내렸죠. 네, 전작보다 한 40만 원 정도 가격을 내렸는데 이 가격이 내렸던 부분들이 분명히 이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대중화에 대한 전략이 좀 먹혔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이번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 폴더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서 성공을 했다라는 평가를 상당히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우리 그때 그 부품주 해가지고 뭐 KH 바텍이니 여러 가지 얘기했었는데 그 관련주들도 주가 흐름이 좋겠네요. 그러면. 네, 오늘 역시도 KH 바텍 그리고 파인테크닉스 주가가 상당히 좋았어요. 아주 뽑아냈는데 일단은 뭐 파인테크닉스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세 종목 정도가 있죠. 파인테크닉스 그리고 KH 바텍 그리고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을 세 종목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인터플렉스가 주가가 제일 약해요. 왜 그러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 폴더블에 들어가는 이 펜 기능을 입력할 수 있는 이 디지타이저라는 부품을 생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 폴더블이 잘 아시겠지만 두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이렇게 접히는 거랑 이렇게 접히는 세로로 접히는 예. 그리고 이렇게 접히는 지금 이 핸드폰 Z 플립 이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지금 흥행에 성공하는 거는 이 Z 플립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펜에 대한 기능이 없는 이 Z 플립 모델이 상당히 흥행이 지금 성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 개 다 이렇게 접히잖아요. 접히는 부분에 대한 이 힌지를 만들고 있는 이 KH 바텍이라든지 파인테크닉스 주가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한번 주가 한번 보고 갈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는데 주가를 제가 월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보고 주봉 한번 볼까요? 이게 2019년 이 당시만 해도 이 파인테크닉스가 이 폴더블에 들어가는 이 힌지를 만드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주가 2019년 한 1,000원 당시였습니다. 2019년이라면 폴더블의 스마트폰이 이제 등장할 때거든요. 삼성에서. 이때 1,000원 정도 했던 주가 수준이 레벨이 지금 1,150원. 그러니까 오늘 종가로 한 1,100원을 찍었네요.
그러니까 10배가 큰 거죠. 10배 가까이 올랐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 KH 바텍도 마찬가지예요. KH 바텍 같은 경우에도 주가 흐름이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9년이 이 당시잖아요. 네. 보시면 주가 수준이 한 8,000원, 9,000원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25,400원.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 산업에서 이제 시작하는 산업들, 산업의 초창기에 있는 그런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붙이면 분명히 있을 수는 있지만 주가는 장기적으로 2년 뒤, 3년 뒤에 우상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대세가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누구나 봤을 때, 이건 대세가 될 수가 있어. 이거는 시장에 먹힐 수가 있어. 이런 이런 산업들은 초창기에 우리가 잘 보신다라고 하면 아마 시간이 지나면 그 주가의 수익률로 우리한테 보답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생각을 하실 때 산업의 초창기에 어떤 종목을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좀 장기적으로 조금 우상향하는 그 장기적인 그림을 조금 가져가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KH바텍 주가도 봤지만 그래프 이게 중간에 보면 참 올라갔다, 급락했다 이게 반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물론 뭐 샀다 팔았다 이걸 잘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건 사실 어렵고 가만히 버텼던 분이 사실은 최종적으로 승자가 되는. 근데 그 가운데에서 팔고 싶었던 때가 참 많았을 거예요, 저게. 그렇죠. 다시 한번 차트 보시면 그걸 견뎌야 되는데. 파인테크닉스 보면 이 당시 2019년도에 1,000원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과정이 이거 보세요. 이거 뭐 이제 작년 코로나 때긴 하지만 이런 과정을 다 버티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파인테크닉스. 예. 사실 이게 지금 거의 한 2년 시간 동안에 주가 흐름이 10배가 간 건데, 사실 이런 투자 기회가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흔하지 않고 이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얼마나 그 주가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관점을 본다라고 하면 주가에 얼마나 잘 녹아낼 수가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그런 그 성향의 주식, 괜찮은 주식이라고 하면, 좋은 주식이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을 이겨내는 어떤 뚝심, 이게 네.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요새 하도 시장이 변동성이 있으니까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 흥행이 되고 있는 이 시점, 그래서 가격이 오른 이 시점, 여기에서 들어가도 될까? 사도 될까? 이게 이제 핵심 질문이죠. 그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의 폴더블 스마트폰을 너나 할 것 없이 다 쓰고 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쓰고 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바꾸고 저희 어머니도 바꾸고 그 정도로 바꾸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꼭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시장의 MS가 더 이상 확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 폴더블 아마 주변에 폴더블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거의 열에 한 명도 안 될걸요. 지금 뭐 92만 대라면서요, 현재까지 사전 판매량. 예, 10명에 한 명도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시장은 아직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부침이 뭐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겠지만, 뭐 다음 주에 뭐 테이퍼링 이슈 뭐 이런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주가의 부침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아직 폴더블과 관련된 뭐 스마트폰들이 앞으로 뭐 폴더블을 강화하면 강화했지, 이쪽을 앞으로 폴더블 안 만들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한 번 줬고 두 번 줬고 아마 이런 기술적인 개발을 더 하려고 하지. 그러면 앞으로 성장성도 분명히 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시장 상황을 보면은 리오프닝 주들, 그러니까 우리 소위 그 콘택트 관련 주들이 이제 다시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백신 부스터 샷을 놓겠다, 또 그 접종 간격을 줄이겠다,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그리고 또 뭐 요새 뭐 강제적으로 맞추게 하는 네. 그런 것들도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시장 흐름?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화이자의 백신이 미국 FDA로부터 정식 승인이 났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아니, 이제까지 이게 뭔 의미가 있을까 싶었는데 이게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의미가 있죠. 이미 왜냐면 우리가 실컷 맞고 있으니까 네. 별로 못 찾았는데. 이게 그러면 긴급 승인하고 뭔 차이가 있길래 이게 뭐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정식 승인이 나면 그동안 백신 접종을 좀 꺼려했던 사람들이 이게 이제 백신에 대한 불안감, 불신감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정체되었던 미국의 백신 접종률도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게 좀 그래요. 이게 긴급 승인이라는 거는 아직 안정성 문제가 완벽하게 해소가 되진 않았지만 이게 치명적으로 위험은 없으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긴급하니까 이걸 일단 처방하고 보자라는 심리잖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람들한테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맞아 이렇게 강요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정식 승인이 나면 강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강제성을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바로 이제 정식 승인이 난 이후에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미국 군인들한테 백신 다 맞아 라고 명령을 내렸죠. 이제까지는 뭔가 지원자들만 맞았나 보죠. 그렇죠. 이게 맞으라고 이제 권고만 했죠. 아, 권고만. 나는 너희들이 백신을 좀 맞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인사 고과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뭐 얘기를 한다든지 이러면서 좀 이렇게 강요는 할 수 없고 이렇게 좀 유도 이런 측면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정식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게 명령을 내는 거죠. 군인들한테 다 백신을 맞게끔. 그리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행정부에서 이제 정부에서 미국 공무원들한테 백신을 다 맞게끔 이렇게 좀 강제성을 좀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또 백신을 생산하는 업체인 화이자도 또 이렇습니다. 그동안 긴급 승인이었을 때는 홍보 못해요. 광고 못합니다. 약 광고를 못한다. 네, 근데 이제부터는 정식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아마 TV가 뭐 광고도 나올 것이고요. 뭐 신문지상의 매체라든지 이런 데 광고를 계속적으로 내보낼 겁니다. 그러면 우리 백신이 이만큼 안전해요. 효능이 좋아요. 우리 뭐 코로나 없이 뭐 코로나 없는 세상에서 살아봐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광고가 나갈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아무래도 백신을 맞을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럼 백신 접종률이 올라간다는 거는 이 경제와 관련된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최근에 이 경제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국내 시장, 우리 시장에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저도 뭐 다른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에어비앤비 주식을 좀 갖고 있는데 참 지지부진하게 안 좋았어요, 흐름이. 그런데 한 며칠 전서부터 이게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뭐 그저께는 10%까지 상승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 리오프닝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영향을 받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 그렇게 되겠느냐?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 갖는 게 이 부분이죠. 보통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하면 여행, 그렇죠. 항공, 호텔, 뭐 면세, 뭐 이런 쪽을 이제 보시잖아요. 근데 지난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일단 여행주 쪽은 조금 조심하자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예, 일단 매출 쪽은. 자체가 없으니까. 예, 워낙 그리고 망가진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무적으로 현금 흐름이 아예 돌지 못한 게 거의 1년 반 정도가 지금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재무적 압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행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역시나 가장 좋은 쪽은 항공이에요. 항공이고 대한항공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아시아나항공 쪽도 이 화물 운송과 관련해서는 드디어 수익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보니까 아시아나 항공 주가가 상당히 급반등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뭐 계속적으로 대한항공과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아시아나항공 주가 역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9월 제가 날짜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그림 하나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림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한항공이 이제 아시아나를 인수를 합니다. 네네. 이 구조가 9월 달이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사실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산업은행에서 8천억을 한진칼에 태웁니다. 그러면 이 한진칼이 8천억을 가지고 있다가 대한항공에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거든요. 이 규모가 2조 5천억을 유상증자를 진행을 해요. 하지만 이제 한진칼이 대한항공 지분을 약 한 30%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지고 있던 이 8천억, 그러니까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았던 8천억을 그대로 이제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8천억, 한진칼이 한 7,300억이 참여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적으로 일반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금, 이게 합해져서 2조 5천억이 마련을 해서 아시아나항공으로 1조 8천억을 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이 유상증자를 1조 5천억을 하고 영구채를 발행을 하는데 이걸로 이제 대한항공이 1조 8천억을 주고 사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대한항공은 사실 자기 돈 한 푼 없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거거든요. 네. 산업은행에서 8천억 받고
대한항공의 일반 주주들한테 1조 원을 모집을 해서 1조 8천억을 가지고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아시아나항공한테 1조 8천억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시아나항공은 뭘 할까요? 이 돈을 가지고? 빚을 갚아야죠. 그렇죠. 빚을 갚겠죠. 빚을 갚는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아질 수가 있고, 부채 비율이 낮아진다는 거는 향후로 지급해야 될 이자 비용이 상당히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의 수익성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항공주라고 하면 대한항공에만 관심이 좀 있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이제 아시아나항공까지도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까지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항공주 특히 이번에 구조조정 하기 전에 과거에 들고 있으셨던 분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신 분들이잖아요. 감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뭔가 잘 아직까지 들고 있으신 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많이 있으세요. 새로 그래요? 또 들어가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네. 하여튼 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엔 4조 규모의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이 이제 통과될 것이냐, 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뭐 통과되는 건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것 그렇죠. 같고, 네. 의회에 이 인프라 투자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우리에게 투자의 기회가 생길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어떤 부분이겠죠. 일단은 이번에 하원이,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었죠. 지금 휴가 기간이에요. 하원, 네. 미국 같은 경우에 의회가 휴가 기간인데 이 휴가 기간에도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1조 2천억 달러의 인프라 예산하고 3조 5천억 달러의 사회복지성 예산 관련 예산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건데요. 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상원을 통과한 1조 2천억 달러의 인프라 예산안을 9월 27일까지 무조건 통과시킨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여기에는 이제 도로, 교량, 철도 이런 전통 인프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전통 인프라 투자가 가장 광범위하면서도 많은 투자 규모를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노후화된 인프라가 미국을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지하철도 상당히 오래되었고 밑에 이제 하수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오래된잖아요. 그래서 네. 이 전통 인프라에 대한 그런 보수적인 투자, 신규 투자 이런 부분들은 공화당 내에서도 이미 동의를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투자가 활발히 이끌고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로 이제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에는 장애물은 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내 기업들도 이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이 좀 있을 수가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북미 소형 건설 장비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회사가 두산바켓입니다. 두산바켓이 좀 소형 기계죠. 그렇죠. 이게 미국 시장 매출 비중이 한 70%가 되기 때문에 두산바켓을 첫 번째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산인프라코, 현대건설기계 이런 회사들도 미국향 매출 비중이 한 10%가 되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 역시도 좀 우리가 수혜가 예상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미국 인프라에서도 인프라에서 빠지지 않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이 전력 투자. 그렇죠. 이 전력 투자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효손중공업 그리고 LS 일렉트릭까지도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좀 체크해 가면서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우리가 그런 주가의 움직임을 잘 관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대신증권 이쪽 담당 애널리스트하고 방송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산바켓이나 이런 곳처럼 실질적인 매출의 어떤 수혜를 입는 기업들도 있지만 미국의 그런 인프라 사업이 펼쳐지면서 우리 경쟁하는 여러 미국 기업이 됐던 관련된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집중하게 되면서 다른 지역에서의 경쟁이 완화되는 효과. 그래서 꼭 직접적으로 수출하지 않는다 해도 관련 업계 산업이 왜 경쟁이 약해지면 단가가 올라가게 되니까 네.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잘 하셨는데 여기서
또 한 업체를 하나를 말씀을 드린다면 대표적인 업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업체가 진성TE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진성TEC라는 어떤 회사냐면 이거 굴삭기에 만드는 그 밑에 하부 구조물 있잖아요. 그 무한궤도 이렇게 돌아가는 그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두산 바켓이라든지 캐터필러 이런 쪽에 이제 매출을 이제 그러니까 굴삭기에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회사들 매출을 주로 발생을 하는데 최근에 이 진성TEC의 부품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단가가 올라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수요는 그만큼 커지고 있고 원재료비도 좀 상승하고 있고 충분히 단가 인상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좀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성TE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부품 단가도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쟁이 좀 완화가 되고 그렇다면 단가 인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지금 총 3조 5천억 달러인가요? 미국에서 지금 1차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게 그 가운데 이제 그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합의된 1조 달러에 대한 의회 예산안 통과인 거잖아요. 두 개가 다르죠. 1조 2천억 달러가 하나가 있고요. 아, 1조 2천억이 하나 있고. 3조 5천억 달러가 뒤에 있는 겁니다. 아, 뒤에 있는 거. 네. 근데 1조 2천억 달러는 이미 상원을 통과를 했고요. 이 1조 2천억 달러에는 대부분이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원 통과는 그냥 기정사실화 시키는 거고 아직 3조 5천억 달러와 관련된 거는 상원을 아직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회복지와 관련된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상당히 지금 통과를 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통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상원 넘어가고. 거기가 이제 바이든이 계속 얘기했던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맞습니다. 그 소외된 계층에 대한 뭐 어떤 직접적인 지원이라든가 취업과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현재 1차 관점은 건설기계 업종이 주 타겟이지만 거기가 먼저 통과가 될 거니까요. 그다음 3조 5천억이 또 예상돼 있겠고 거기가 이제 친환경 쪽이 많으니까 그렇죠. 우리 또 관련된 종목들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왜냐면 그 자동차 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 뭐죠? 그 배터리에 대한 미국의 그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나올 거를 기대했는데 1차에서 빠졌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현대차 주가 상승의 어떤 요인이 되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 실망했었죠. 그런 것들 기대하시는 분들은 또 그걸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이제 그러면 그 LG화학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배터리 악재로 급락을 했었고 그 다음 어떻습니까?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마른 하늘에 무슨 날벼락 맞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갑작스럽게 배터리 쪽에 악재가 발생을 했어요. LG화학에서 만든 배터리를 탑재한 GM의 이제 자동차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한 건데요. 이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GM에서 이제 니콜에 따른 배터리 모듈 교체 비용을 총 이제 한 18억 달러 정도? 이 정도 예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우리 돈으로 한 2조 원 정도가 됩니다. 이 2조 원은 이제 니콜 비용은 이제 될 건데, 이게 뭐 LG 측에서 다 물어내는 건 아니고요. GM 측에서 뭐 얼마, 그리고 LG 측에서 얼마 이제 이게 조정이 될 건데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LG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상장을 준비한 마당에 이런 악재성 요인이 터졌고 이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충당금을 쌓아야 된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미 2분기에 충당금을 쌓았습니다. 근데 2분기에 충당금을 쌓았을 때도 사실 논란이 많았어요. 이게 충당금을 쌓을 때 LG전자하고 LG화학이 이제 같이 충당금을 쌓았는데 LG전자가 갑작스럽게 이제 튀어나왔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배터리 셀은 LG화학에서 만들지만 이와 관련된 조립하는 모듈 자체를 LG전자가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G화학도 충당금을 쌓고 LG전자도 충당금을 쌓았는데 지난번 2분기에 충당금을 쌓았던 금액을 본다라고 하면 LG전자에 더 많은 충당금을 쌓게끔 했어요. 이게 왜 그럴까라는 논란이 있었던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을 앞둔 마당에서 이게 충당금을 많이 쌓아서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수익성 악화로 보일 수가 있으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공모가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LG전자가 덤탱이 썼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하는데 아마 LG전자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날 일이에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 어떻게 보면 배터리 셀 문제라고 하면 LG화학 쪽에 충당금을 더 쌓아야 되는데 LG전자 쪽에 충당금을 더 많이 쌓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LG전자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화날 일인데 어쨌거나 이번에 충당금을 추가적으로 쌓아야 된다라고 하면 LG
화학 쪽에서도 충당금을 쌓을 것이고 LG전자 쪽에서 충당금을 쌓게 될 건데 3분기에 충당금이 쌓는다, 비용이 증가한다. 이라는 얘기가 될 거고 이게 실적에 대한 수익성 악화는 불보듯이 뻔하니까 차라리 상장을 지금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연내 상장이 아니라 뭐 내년도 상장을 좀 준비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유가 시장에 대한 상장이 조금 많이 미뤄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좀 생길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LG화학 주주에게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늦춰지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동정 양면과 같은 건데, 예, 그러면서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이 하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올해 대역급 상장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너무 많아서 유동성이 뺏기니까. 예.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게 되면 이게 100조거든요. 지금 100조 원 상장하게 되는데 이거 상장하자마자 시가총액 2위입니다. 아마 제가 지금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아마 60조에서 한 70조 그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할 때 한 70조 그 정도가 될 텐데 전후가 될 건데 100조 원짜리가 딱 상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형주들의 수급이 뺏깁니다.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그러면서 지수가 좀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뒤늦게 미뤄진다라고 하면 그런 걱정은 없는 거죠. 수급이 뺏길 위험이 없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시장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긴 한데 일단 배터리 쪽만 얘기를 할게요. 배터리 쪽만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이 화재가 전기차 쪽에서 나오는 화재가 전기차만 불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 완성차도 그냥 내연기관의 그런 완성차들도 불이 납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BMW가 원인 모르는 화재가 좀 발생을 하면서 일부 주차장에서는 BMW 차종에 대해서는 보이콧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BMW 차는 받지는 않습니다. 주차하면 안 돼요. 이런 게 보이콧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배터리 셀 업체들이 기술적인 보강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보강을 해야 되겠지만 너무 화재가 났다. 이걸 가지고 배터리 셀 전반적인 배터리 밸류체인에 대한 문제를 좀 삼기보다는 이걸 극복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기회가 또 한 번의 투자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와 관련된 배터리 밸류체인과 관련된 쪽을 투자를 바라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그동안 못 산 분들이라고 하면 이번 기회에 투자 기회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한번 좋으실 것 같으니까 이번 기회 잘 한번 살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 이런 거를 걱정하잖아요. 지금 해서 뭐 1조 18억 달러의 손실 이거 뭐 어떻게 나눌지는 모르겠으나 뭐 이렇게 일단 나왔는데 문제는 이거 하나로 끝나겠느냐.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인 것만 우리가 얘기했는데 이게 아직 이게 완전한 기술인지 아닌지는 지나봐야 하니. 근데 지금 계속 자동차 화재가 벌어지면서 이런 이슈가 터진다면 이게 불안해서 투자하겠느냐. 앞으로 더 큰 어떤 악재가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화재가 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전기차에서 배터리에서 지금 화재가 나는 지금 건수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여기서 나는 이제 전기차 안 하고 다시 내연기관으로 돌아갈래. 이거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글로벌적으로 봤을 경우에 각 국가들마다 친환경과 관련된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강화하는 추세이고 2030년까지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내연기관을 못 팔게 하겠다 이런 부분의 정책들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로의 그 시대적 전환은 이걸 바뀔 수 없는 대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장통이라고 봐야죠. 거쳐야 될 성장통이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우리 K 배터리 업체 회사들이 잘 추스려서 한다라고 하면 또 한 번의 기회를 좀 잡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장통이라는 말이 적절하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제까지 유안타증권 파이낸스 허브 강남점의 한상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죠.